엄마, 나 들어가도 될까?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딸 수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3살인 딸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그 옆에는 6살 손자 준호가 큰 가방을 끌고 서 있었다. 수진아. 나는 얼른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들어와, 빨리 들어와. 준호가 나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 마음이 또 한 번 찢어졌다. 평소 활발하던 손자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모습이라니. 아이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야, 할머니 집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오늘부터 여기가 준호네 집이야. 수진이 준호의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잘 지냈다고 말은 했지만 살이 많이 빠진 것이 눈에 보였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엄마, 미안해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이지.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나는 수진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일단 짐부터 정리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다. 은퇴한 지 3년 된 남편과 나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딸과 손자까지 함께 살게 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수진의 방을 정리해주면서 나는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다. 이혼 절차는 다 끝난 거야? 네, 어제 조정으로 마무리됐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위자료는 거의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나는 깜짝 놀랐다. 얼마나 많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 실패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위가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 수진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견뎌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무사히 나와서. 나는 수진을 안아주었다. 이제 여기서 새 출발하자.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동네 경로당에서 돌아온 것 같았다. 여보, 누가 왔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가 왔어요. 나는 거실로 나가며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은 수진과 준호를 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지만 표정을 보니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다. 아빠, 죄송해요. 패 끼쳐드려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뭘 패야? 가족인데. 남편이 짧게 대답했다.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준호가 남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남편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 거야.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니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소보다 재료가 부족했다. 내일부터는 장 보는 것도 신경 써야겠다. 저녁 식사 시간 4명이 식탁에 앉으니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차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흘렀다. 준호야, 많이 먹어. 나는 손자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부담을 드려서. 그런 말하지 마. 나는 수진을 말렸다. 지금은 내가 마음을 추스르는 게 중요해. 남편도 젓가락질을 멈추고 말했다. 수진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일자리부터 구해보려고요.
수진이 대답했다. 준호 학교 전학 절차도 밟아야 하고. 학교? 나는 깜짝 놀랐다. 준호의 교육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네, 여기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새 학교 가는 거 무섭지 않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 나는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요. 아이의 말이 어른스러워서 마음이 짠했다. 6살짜리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저녁을 먹고 난 후 나는 남편과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딸이 힘든데 어떻게 외면하겠어. 하지만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잖아. 그렇긴 하지만 나도 고민이 많았다. 수진이가 일자리를 구하면 나아질 거예요. 준호 돌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야. 남편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내가 거의 전담해야 할 텐데. 맞는 말이었다. 수진이 일을 하게 되면 준호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될 것이었다. 나이가 65세인데 6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쉬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것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수진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이라도.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날 밤 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수진과 준호가 자는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할머니 집에 있어? 준호의 목소리였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빨리 새 집을 구할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엄마, 울지 마. 나는 할머니 집이 좋아. 준호가 엄마를 위로하는 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다. 준호 도시락도 싸고 학교 갈 준비도 도와줘야 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부엌으로 나왔다. 준호 학교 가야 하잖아. 나는 도시락을 싸며 말했다. 오늘 전학 절차 밟으러 가지? 네, 오전에 다녀올게요. 수진이 고마워하는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준호도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었다. 새 학교에 간다고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다. 준호야, 새 친구들 많이 사귀렴. 나는 손자를 격려했다. 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준호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수진과 준호가 학교로 간 후 나는 집안 정리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누나가 들어왔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래, 어제 왔어. 나는 대답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면 힘드실 텐데. 민수가 걱정하는 듯 했다. 괜찮다. 가족인데 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연금으로 4명이 살기에는. 민수의 말에는 현실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다. 수진이가 일자리 구하면 나아질 거야. 나는 민수를 안심시켰다. 누나가 일을 해도 준호 돌보는 건 엄마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민수의 마음도 이해했다.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민수야, 내 누나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민수에게 설명했다. 이런 때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래도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알 거야.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수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오후에 수진과 준호가 돌아왔다. 준호의 전학 절차는 무사히 끝났고 내일부터 새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엄마, 학교 선생님이 친절하셨어요.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도 잘 적응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야, 새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운동장도 크고 도서관도 있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아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내일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할게요. 준호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려고요. 그래, 좋은 일자리 있으면 좋겠다. 나는 수진을 격려했다. 혹시 준호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뭘 힘들어? 손자 돌보는 게 할머니 일이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내일부터 준호를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려오는 일을 매일 해야 한다. 게다가 집안일까지 하면서 말이다. 그날 밤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나는 현실적으로 대답했다. 민수가 전화했던데 뭐라고 하던? 남편이 물었다.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까봐. 나는 민수와의 통화 내용을 간단히 전했다. 민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수진이를 외면할 수도 없고 좀 더 지켜보자고요. 수진이가 일자리만 구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나는 희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진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쉬울까? 준호를 돌보면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딸과 손자를 도와주는 것이 엄마로서 할 일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손자가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준호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래, 오후에 데리러 올게. 나는 손자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상황이 잘 풀릴까? 수진이 빨리 자립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아직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하나씩 하루하루 해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수진이 구직 활동을 나간 사이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기도했다. 딸이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기를, 손자가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엄마, 잠깐만 도와주세요. 곧 다시 일어나겠어요. 어젯밤 수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잠깐일까? 아니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까? 그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딸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엄마로서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겠다는 내 마음이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학교 가야 해요. 아침 6시 30분, 준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평소보다 일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았다. 그래, 준호야. 할머니가 금방 일어날게. 나는 잠을 털어내며 일어났다. 준호는 벌써 혼자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있었다. 6살 치고는 정말 혼자 잘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준호야, 아침 먹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서둘렀다. 물론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지만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주고 도시락도 싸야 했다. 준호가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고 싶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준호가 물었다. 엄마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있어. 조용히 하자. 나는 수진이 깨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수진은 일주일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어제도 면접을 보러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결과는 또 탈락이었다. 7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왕복 30분이 만만치 않았다. 할머니, 피곤하시죠? 준호가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가 학교 잘 다니는 게 할머니는 제일 기뻐. 할머니, 고마워요. 나도 할머니 도울게요.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학교에 준호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8시 30분이었다.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남편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고생했어. 남편이 나를 보며 말했다. 별일 아니에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 벌써 피곤했다. 평소 8시에 일어나던 내가 6시 30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몸이 무거웠다. 게다가 어젯밤에도 준호가 잠들기까지 동화책을 읽어주느라 늦게 잤었다. 오늘도 수진이 면접 가나? 남편이 물었다. 그럴 것 같아요. 어제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7년간 직장을 안 다녔으니 쉽지 않을 거야. 남편이 현실적으로 말했다. 수진이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곧바로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사위가 사업을 잘해서 수진이 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7년의 공백이 큰 장벽이 되고 있었다. 9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일어났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에 울었나 보다. 엄마, 준호는? 수진이 물었다. 학교 보냈어. 밥 먹어. 나는 수진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었다. 엄마, 감사해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밥그릇을 받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면접 준비해야지. 나는 수진을 앉혔다. 어제 면접은 어땠어? 글쎄요. 경력 단절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다 계속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수진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포기하지 마. 분명 좋은 곳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수진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수진이 아침을 먹고 또 면접을 보러 나간 후 나는 집안일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빨래량이 훨씬 많았다. 준호 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하고 수진 옷도 면접용으로 매번 깨끗하게 준비해줘야 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준호가 있으니 장난감도 정리해야 하고 방도 하나 더 관리해야 했다. 예전에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지내던 집이 갑자기 북적북적해졌다. 오전 일을 마치고 잠시 앉아서 쉬려고 하는데
벌써 오후 2시가 되었다. 준호를 데리러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보, 나 좀 쉬고 갈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많이 힘들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피곤했다. 잠깐 누워서 쉬려고 했는데 눈을 감자마자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준호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 여보, 시간 됐어. 남편이 나를 깨웠다. 몇 시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3시 20분이야. 준호 끝나는 시간 지났어. 남편이 시계를 가리켰다. 아, 큰일 났다. 나는 급하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학교에 도착하니 준호가 교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간 후였다. 할머니, 준호가 나를 보고 달려왔다. 준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네. 나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기다릴 줄 알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는데 첫 주부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새 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누구야? 나는 관심을 보였다. 지훈이라는 친구예요. 같이 축구하자고 했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그래, 좋겠다. 친구 집에도 놀러 가고 그래야지. 나는 준호를 격려했다. 하지만 준호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나도 다른 엄마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다. 손자 친구 엄마들은 대부분 나보다 30살은 어릴 텐데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준호에게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다. 1학년 숙제라고 해도 요즘 아이들 공부는 예전과 달랐다. 한글 읽기는 기본이고 수학도 생각보다 복잡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준호가 수학 문제를 가져왔다. 나는 안경을 써도 문제가 잘 보이지 않았다. 준호야, 할머니 눈이 좀 안 좋아서. 엄마 오시면 물어보자. 괜찮아요. 저 혼자 해볼게요. 준호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손자 숙제도 제대로 봐주지 못하는 할머니라니. 저녁 6시가 되어도 수진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올 거야. 일단 저녁부터 먹자. 나는 준호와 남편 몫을 차려주었다. 7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떻게 됐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 떨어졌어요. 수진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제가 너무 뒤처진 것 같아요. 준호가 수진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엄마가 최고예요. 수진이 준호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팠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찾아보자. 엄마,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패 끼쳐드릴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뭘 패야?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거지. 나는 수진을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함이 누적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준호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준호 목욕을 시켜주고 잠자리에 눕히는 것까지 하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TV를 보면서 여유롭게 지내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남편이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조금 피곤하긴 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진이가 일자리 구하면 나아질 거예요. 나는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또 아들 민수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그래, 민수야.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민수가 걱정하는 듯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누나가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누나가 언제까지 집에서 놀면서 엄마한테 육아까지 맡길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민수야, 내 누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수진을 변호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일주일째 떨어지고 있으면서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하든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화를 냈다.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민수를 달랬다. 엄마, 왜 늘 누나만 감싸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민수 말도 틀리지 않았다. 엄마, 누나한테 기한을 정해주세요. 한 달 안에 일자리를 못 구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라고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야. 나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엄마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민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내가 먼저 지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입장도 이해했다. 7년 만에 취업시장에 나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아이까지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수진의 방에서 또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여.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엄마가 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엄마, 나도 할머니 도울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준호가 말했다.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내가 할 일은 공부하고 친구들과 노는 거야. 수진이 준호를 달랬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자까지 어른들 걱정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다. 6시 30분에 일어나서 준호 아침 준비를 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데리러 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다.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다 보니 몸 곳곳이 쑤셨다. 그래도 준호를 보면 힘이 났다. 아이가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할머니, 오늘 지훈이랑 같이 놀아도 돼요? 준호가 물었다. 그래, 좋지. 어디서 놀 거야? 나는 준호를 격려했다. 우리 집에서 놀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도 될까? 나는 수진에게 물어봤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대답했다. 저도 지훈이 엄마랑 인사해야겠네요. 그렇게 준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었다. 아이 하나가 더 늘어나니 집안이 더욱 시끄러워졌지만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늘었다. 친구까지 챙겨야 하니 간식도 더 준비해야 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지훈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그래,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이 필요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또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오늘도 안 됐어요. 수진이 풀이 죽어서 말했다. 괜찮아.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나는 수진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졌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민수 말처럼 기한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딸을 어떻게 재촉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물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나는 여전히 수진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이 먼저 걱정돼.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직은 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수진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것.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까지일까? 그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엄마, 병원에 다녀오세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어젯밤부터 어깨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2주째 계속되는 육아와 집안일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나아질 거예요. 나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몸이 너무 아팠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 학교 가는 거는 내가 데려다 줄게. 당신이 어떻게 해? 나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남편도 나이가 많은 데다 무릎이 좋지 않았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손자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준호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예민했다. 할머니, 얼굴이 아픈 것 같은데요. 수진도 부엌에서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별일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제가 준호 데려다 줄게요. 수진이 말했다. 내가 오늘도 면접 있잖아. 나는 수진을 말렸다. 면접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결국 그날은 수진이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는 병원에 갔다. 진단 결과는 근육염증과 관절염 악화였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나이가 있으신데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다. 특히 반복적인 동작은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병원에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 그동안 얼마나 무리했는지 실감이 났다.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었다. 오후에 수진이 면접에서 돌아왔다. 또 탈락이었다. 어떻게 됐어?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물었다. 안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이번에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이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네. 아이가 아프면 조퇴해야 하고 방학 때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이혼한 여성이 6살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내 옆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쟤 때문에 엄마가 아프셨는데.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남편이 데리러 갔다 온 것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할머니는 괜찮아. 나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아파서 쉬셔야 한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내가 하던 일을 수진이 대신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분위기가 무거웠다. 모두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고 있었다. 수진아, 내일도 면접 있어? 남편이 물었다. 아니요. 이번 주는 더 이상 없어요. 수진이 풀이 죽어서 대답했다. 그럼 좀 쉬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요? 수진이 물었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일단 수입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말을 흐렸다. 수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대학을 나와서 7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또 민수였다. 제가 받을게요. 수진이 일어났다. 안녕, 민수야.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잠시 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내가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이제 좀 현실을 봐요. 엄마가 아프실 때까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민수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수진이 억울해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2주째 면접만 보면서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준호는 누가 돌봐? 수진이 반박했다. 그러게요. 결국 엄마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민수가 소리쳤다. 나는 두 자식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내 때문에 형제가 갈등하고 있었다. 민수야, 전화 나한테 줘. 나는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 며칠만 쉬면 나아질 거야. 나는 민수를 안심시켰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누나가 너무 무책임해요. 민수가 화를 냈다. 민수야, 내 누나도 힘들어. 나는 수진을 변호했다. 힘들다고요? 그럼 엄마는 안 힘드세요? 엄마가 65세이신데 6살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수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누나한테 확실하게 말하세요. 한 달 안에 일자리 못 구하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민수를 나무랐다. 그럼 엄마가 쓰러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나는 언제까지 철없을 건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준호는 어른들 눈치를 보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뭐라고 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던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수진아. 나는 수진을 말렸지만 수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준호야, 어른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나 때문에 힘들지? 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6살짜리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 준호야,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준호가 있어서 행복해. 나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준호 때문에 아프시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혹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이 전화해서 준호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다고 했어요. 나는 민수에게 화가 났다.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준호야, 삼촌 말은 잘못된 거야. 할머니는 준호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해. 나는 준호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상처받은 것 같았다. 할머니, 나는 엄마랑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준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준호를 더욱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수진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를 재우고 나서 수진이 혼자 우는 소리였다. 나는 수진의 방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들어가도 될까? 엄마. 수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수진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나는 수진 옆에 앉았다. 엄마, 제가 정말 철없나요? 민수 말이 맞나요? 수진이 울면서 물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수진을 위로했다. 하지만 엄마를 아프게 했잖아요. 준호까지 상처받게 하고. 수진이 자책했다. 수진아,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나는 수진의 등을 쓰다듬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수진이 계속 울었다. 나도 마음이 아팠다. 딸이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체력적 한계도 느끼고 있었다. 수진아, 우리 방법을 좀 바꿔보자. 나는 수진에게 제안했다. 방법을 바꿔요? 수진이 물었다. 정규직이 안 되면 일단 시간제라도 해보는 거야. 그럼 준호 돌보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간제요? 수진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래. 무조건 정규직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 나는 수진을 격려했다. 수진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말이 맞아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수진아,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수진이가 시간제라도 일하게 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나는 희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내 몸이 걱정돼. 남편이 내 어깨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나는 남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민수의 말처럼 정말 한 달 안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을 먹고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다시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준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할머니는 건강해.
나는 준호를 안심시켰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도 준호를 정말 사랑해.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갈등만 더 깊어질까?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족의 의미이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민수가 말한 한 달이라는 기한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그 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수진의 노력과 운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수진이 시간제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간 사이 나는 침실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다. 어젯밤 수진과의 대화 후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민수의 말, 수진의 절망, 준호의 상처받은 모습,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는 침대 옆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몇 년 전부터 간간히 쓰던 일기장이었는데 요즘 같은 때에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24년 10월 20일. 나는 펜을 들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수진이와 준호가 들어온 지 3주가 지났다. 처음에는 딸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다.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쁜 엄마인 걸까?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적는 것이 일기의 의미가 아닐까? 민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나는 65세이고 6살 아이를 돌보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어제 병원에서 의사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나이가 있으신데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다. 예전에는 이런 날씨에 남편과 산책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수진을 외면할 수는 없다. 7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딸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특히 준호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시장에서 돌아온 것 같았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나는 일기장을 덮으며 대답했다. 뭐 쓰고 있었어? 남편이 물었다. 그냥 일기예요.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수진이도 안쓰럽고 너도 걱정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 말이 맞나요? 나는 남편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수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수진이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정답이 없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나간 후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신체적 피로가 아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다. 민수와 수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준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 나는 펜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나도 피곤할 권리가 있고 힘들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런 감정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은퇴 후 남편과 조용히 지내던 시간들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정말? 뭔데? 나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시간당 1만 원이고 주 5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수진이 신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야간 아르바이트라니. 그럼 수진이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게 되는 건가? 그러면 준호는? 그런데 수진아, 밤에 일하면 낮에 언제 자려고?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가 학교 간 사이에 잠깐 자려고요. 그리고 준호 오후에 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진이 대답했다. 그럼 준호 아침에 학교 보내는 건?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계속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수진이 일자리를 구한 것은 다행이지만 결국 준호 돌보는 일은 여전히 내 몫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괜찮아. 나는 억지로 밝게 대답했다. 일자리 구한 게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수진이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결국 준호 돌보는 일은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 그것도 수진이 낮에 자는 동안 조용히 해야 한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다. 수진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나선 딸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맙다. 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정말 언제까지 이럴까? 수진이가 야간 아르바이트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 돈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의 임시 방편일까? 오후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다.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손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뭘 물어봤는데? 나는 준호 옆에 앉았다. 왜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사는지 물어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준호는 뭐라고 대답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아빠가 바빠서 따로 산다고 했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똑똑한 아이였다. 6살짜리가 상황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답변을 한 것이었다. 준호야, 힘들지? 나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있으니까 괜찮아요. 준호가 내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힘들어도 준호만은 지켜주자고.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저녁에 수진이 돌아와서 야간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다. 내일부터 시작해요. 편의점이라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수진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야간 근무 처음이지? 몸 괜찮겠어? 남편이 걱정했다. 괜찮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리고 있을 처지가 아니잖아요. 수진이 현실적으로 말했다. 그날 밤 수진이 일을 하러 나간 후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수진이가 첫 야간 근무를 하러 갔다. 새벽까지 서서 일해야 하는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든다. 드디어 조금이나마 수입이 생기니까. 내일부터는 수진이가 낮에 자는 동안 더욱 조용히 지내야 한다. 준호도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하고
생각해보니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졌다. 나는 펜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은 내 마음이다. 딸과 손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내 편안함을 원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기적인 엄마인 것 같아서 자책하게 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남편과 조용히 차 마시고 책 읽고 TV 보는 평범한 일상들이 그립다. 그때 준호가 잠꼬대를 했다. 엄마, 언제 와? 나는 준호의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주었다. 엄마를 기다리며 잠든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준호를 보면 모든 힘든 감정들이 사라진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주고 싶다. 비록 할머니지만 엄마 역할도 해주고 싶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이 첫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다. 어땠어? 나는 수진을 맞이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야간이라 손님도 많지 않고 수진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처음이라 힘들었을 텐데. 빨리 가서 자. 나는 수진을 재촉했다. 수진이 잠자리에 들고 나서 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준비해서 준호를 학교에 보냈다. 수진이 푹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준호도 상황을 이해하는지 평소보다 조용히 행동했다. 할머니, 엄마 깨우면 안 되죠? 그래, 엄마가 밤새 일해서 피곤하시거든. 나는 준호에게 설명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구나. 준호가 중얼거렸다.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또 일기를 썼다. 첫날이지만 벌써 변화가 느껴진다. 수진이가 자는 동안에는 온 집안이 조용해야 한다. 준호도 친구들을 집에 부르기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제약을 주는 것이 맞나 싶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은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할 때다. 수진이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우리 가족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저녁이 되어 수진이 일어났다. 몇 시간 자지 못했는데도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준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수진이 물었다. 좋았어요, 엄마. 엄마는 일 어땠어요? 준호가 역으로 물었다. 엄마도 좋았어. 새로운 일이라 재미있었어. 수진이 밝게 말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이 다시 일을 하러 나가고 난 후 나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썼다. 오늘 하루만 봐도 앞으로가 어떨지 예상이 된다. 수진이는 야간 근무로 몸이 힘들 것이고 준호는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야 한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는다. 그때까지 나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나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수진의 야간 근무 둘째 날, 준호의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나의 또 다른 도전. 그런데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다. 수진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다가 내 방에서 떨어진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펼쳐진 페이지에서 내 진심이 담긴 글을 읽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내 일기를 읽은 수진이 밤새 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엄마, 죄송합니다. 수진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침 8시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온 직후였다. 수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내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나는 깜짝 놀라서 수진을 일으켰다. 엄마, 일기를 읽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떨어진 걸 주워봤는데 내 가슴이 철렁했다. 일기에 쓴 내 솔직한 마음들을 수진이 다 봤다는 뜻이었다. 수진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는 수진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다. 수진아, 진정해. 엄마, 일기에 쓰신 말씀들 다 맞아요. 수진이 계속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65세이신데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쓰신 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수진이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다. 엄마도 피곤할 권리가 있고 힘들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수진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다. 수진아, 엄마도 미안해.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수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때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왔다. 수진과 내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다. 아빠, 죄송해요. 수진이 남편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고 수진 옆에 앉았다. 수진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힘들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더 힘드셨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수진이 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수진을 안아주었다. 울지 마. 이제 서로 마음을 알았으니 더 좋아질 거야. 엄마, 저 결심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처럼 강해질 거예요. 강해진다고? 나는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네. 엄마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듯이 저도 이제 제 몫을 다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진아, 나는 감동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드릴게요.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엄마께 모든 걸 맡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할게요. 그날부터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왔다. 준호 숙제도 직접 봐주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늘렸다. 엄마, 준호 간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 말했다. 야간 근무하느라 피곤할 텐데. 나는 걱정했다. 괜찮아요. 이제 엄마한테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수진이 적극적으로 가사일에 참여하니까 내 부담이 많이 줄었다. 무엇보다 수진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기특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준호가 나에게 말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 나는 준호에게 물었다. 전에는 자주 울었는데 이제는 웃어요. 그리고 나랑 더 많이 놀아줘요. 준호가 기뻐했다. 정말 그랬다.
수진이 내 일기를 읽고 난 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지고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 오늘 편의점 사장님이 제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진이 어느 날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뭐라고 하셨는데? 나는 관심을 보였다. 낮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지원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다. 정말? 그럼 야간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거야? 남편이 기뻐했다. 네, 시간당 임금은 조금 낮지만 준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다. 수진이 낮에 일하게 되면 준호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수진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었다. 축하해, 수진아. 나는 수진을 안아주었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수진이 고마워했다. 엄마가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민수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다. 그동안 전화로만 안부를 묻던 민수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 어떠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는 어떻고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다. 민수야, 미안해. 수진이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때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철없었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나, 내가 엄마를 걱정해 준 것도 고마워.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민수도 감동받은 것 같았다. 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해졌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삼촌. 준호가 민수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준호야, 많이 컸네. 민수가 준호를 안아 올렸다. 학교는 재밌어? 네, 삼촌. 저 이제 친구도 많아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우리 준호가 인기쟁이구나. 민수가 준호를 칭찬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 많이 좋아졌어.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실제로 수진이 낮 근무로 바뀌고 나서부터 내 생활도 많이 여유로워졌다. 준호도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더 밝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안정되었다. 누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가 수진에게 물었다. 일단 지금 일을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기회를 찾아볼 생각이야. 수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준호가 좀 더 크면 정규직도 알아볼 거고. 그래,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것 없어. 민수가 격려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저도 할머니 도울게요. 준호가 어떻게 도와줄 건데? 남편이 웃으며 물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피곤하시면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6살짜리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니 귀여우면서도 기특했다. 우리 준호가 정말 착하네. 나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가 내 볼에 뽀뽀를 했다. 할머니도 준호를 정말 사랑해.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가기 전에 나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정말 많이 좋아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다. 그래, 많이 안정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도 완전히 달라졌네요. 예전에 그 무기력한 모습은 어디 가고. 민수가 감탄했다. 사람은 깨달으면 변하는 거야. 나는 수진을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민수가 사과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수진이도 정신 못 차렸을 거야. 나는 민수를 위로했다. 그래도 엄마가 힘드신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걱정해줘서.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6개월이 지났다. 수지는 편의점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장님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의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았다. 엄마,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수진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정말 축하해. 나는 수진을 안아주었다. 급여도 많이 오르고 보험도 다 되고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남편도 기뻐했다. 준호야, 엄마가 정식으로 일하게 됐어. 수진이 준호에게 말했다. 와, 엄마 축하해요. 준호가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수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내게 말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나는 수진을 칭찬했다. 그래도 가장 큰 힘은 가족이었어요. 수진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만의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급하지 않아. 천천히 준비해도 돼. 나는 수진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패 끼쳐드릴 수는 없잖아요. 수진이 미안해했다. 뭘 패야? 우리는 가족이야. 남편이 말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저는 할머니 집이 좋은데요.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모두가 웃었다. 아이다운 순수한 말이었다. 준호야,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것도 좋을 거야. 수진이 준호를 달랬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울 것 같은데. 준호가 아쉬워했다. 그럼 자주 놀러 오면 되지. 나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1년 후 수진과 준호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독립했다. 멀지 않은 곳이라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왔다. 할머니도 준호가 보고 싶었어. 나는 손자를 반겼다. 수진도 매니저로 일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예전에 그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가끔 와서 말했다. 엄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나는 여전히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 가족 모두가 더 강해졌다. 수진이는 자립심을 기르게 되었고 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민수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나와 남편은 새로운 역할을 경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수진이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힘든 날들도 결국 지나간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수진과 준호가 깜짝 방문한 것이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서 안겼다. 어머,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나는 반가워했다.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준호가 말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밥은 먹었어?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수진이 나를 말렸다.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손자가 왔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나서서 말했다. 이제 8살이 된 준호는 정말 많이 자랐다. 키도 크고 마음도 더 어른스러워졌다. 그날 저녁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최고죠?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최고지. 나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에 있다는 것을.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엄마 사랑해요. 수진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도 수진이를 사랑해.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운 가족.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가족.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준호가 우리 가족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정말 최고의 가족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다.